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고등국어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중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어쨌든 고등국어 이론으로 아주 자세하게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한 100개 정도의 개념을 한번 짚어주건, 고등어 국어 이론서라든가 문법책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스스로 혼자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있으니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쨌든 나와야 나올 거,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중학교 때 나오고 고등도 나왔던 건데, 이 100개 정도의 개념을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자, 구품사 7호5원입니다. 그리고 품사는 이제 단어마다 품평회를 하는 거고, 이걸 품사론이라고 하면 이 문장은 통사론이라고 합니다. 통사. 그러면 이거는 문장 안에서의 역할, 성분,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 요거는 기능이라는 기능. 기능. 이거는 단어고, 단어. 그러면 명사 대신에 대명사, 대명사 대신에 수사니까 명대수를 다 합쳐서 이렇게 체언이 됩니다. 체언. 그러면 명사, 대명사, 수사는 뭐가 될까요? 주어나 목적어. 그럼 뭐가 될까요? 보어가 되겠죠. 명사, 대명사, 수사는 주어가 되든지 목적어가 되든지 보어가 돼서 주목보자기가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는 이 덩어리 자체가 체언이다, 체언. 그러니까 어떤 형체 아니면 어떤 하나의 개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거 동사, 형용사 두 개를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 그러니까 이 주어 목적어의 관계. 그러면 동작이나 상태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용언이라고 합니다. 관계. 동작, 상태, 관계. 그래서 동사, 형용사는 용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주체, 어떤 객체, 그 관계만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 주체, 객체, 관계가 어느 시간에, 어느 공간에서 일어나느냐, 시공간. 하게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면 육하원칙도 다 되거든요. 문장 성분 안에 육하원칙도 돼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는 거. 상황을 파악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상황을 파악을. 누가, 그죠? 시간, 언제, 통시적, 어디서, 공시적, 무엇을, 대상, 객체, 어떻게.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면 육하원칙이 다 돼요. 육하원칙이면서 문장 성분도 다 된다는 거야. 단, 요 주어하고 목적어로 꾸며주는 거. 이걸 살이네요. 이거 뼈거든요. 필수 성분. 필수 성분이 뼈고, 살로 꾸며주는 관형사. 그러니까 주어 목적은 몹이니까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사고, 용언을 꾸며주면 부사고. 근데 부사는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사고, 관형어. 용언을 꾸며주면 나머지예요, 나머지. 관형사 아닌 나머지. 근데 부사라고 그러는데, 부사는 용언도 꾸며주고, 체언도 꾸며주고, 사실은 감탄사도 꾸며주고, 부사는 딱 꾸며줘요. 근데, 어쨌든 관형사하고 부사를 체언과 용언에 따라서 나뉘지, 자기 자신으로 나뉘는 건 아닌데, 근데 기억은 하고 있어야죠, 관형사. 요거를. 근데 얘네는 꾸며주는 거니까 수식어네요. 수식어. 관형사 부사는 수식어인데, 이렇게 수식 당하는 건 용언과 체언이니까 얘네는 피수식어네요. 얘네는 용언과 체언은 피수식어. 자, 그 다음 특이하게 관계어이 있어요. 조사. 관계어. 조사. 조사하면 다 나왔을 때. 감탄사나, 그 다음에 여기로 있어요. 독립언이나 독립어는 똑같이 컴마하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따로 따라서 문장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감탄사고, 감탄사는 놀부, 능, 감탄했다, 놀람, 부름, 느낌, 응답, 이렇게 네 가지. 놀람, 누구 불러, 누구야, 이렇게. 그 다음 느낌, 이런 거. 그 다음 응답, 네, 이렇게. 놀람, 부름, 응답을 다 감탄사라고. 자, 이렇게 서술어는 동사, 형사가 서술어죠. 서술어.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서술어, 동사, 형사, 용언. 왜 그러냐면 따로따로 배워요. 뭐 중1 때 이거 배우고, 중2 때 이거 배우면, 뭐 중3 때 배우고 이렇게 해서 중1, 2, 3을 따로따로 배우니까 한꺼번에 연결해야죠.
관형사가 관형어랑 차이는 관형사는 품사고 관형어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기도 하지만 관형어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품사가 관형격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는데 이게 동사가 변해서 관형어가 됐느냐 형용사가 변해서 됐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구별을 하게 나와요. 고등시험은. 자, 부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 종류 뭐 있어요? 일방적으로 제가 장방시목유 조종량 이렇게 외우라고요. 장방시목유 종류. 장소, 방법, 시간, 목적, 장방시목유, 이유, 정도, 조건, 양보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 많이 쓰는 부사의 종류들. 형용사는 우리나라는 형용사에다 이다,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고 이다, 이니, 이며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니, 이고며, 니, 고며, 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용언으로 서술어로 쓰이는데 이렇게 서술어로 쓰이는데 영어에서는 동사를 앞에서 꾸미든지 아니면 뒤에서 꾸미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 애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이거는 이건 동사예요. 이거밖에 안 들어가니까 동사밖에. 서술어라는 말이 동사라고 해도 확실한 거예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 형식이 나뉩니까? 그죠? 주어, 동사어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구품사 7어 5원 요 종류의 관계를 그죠?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는 뭐예요?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뭐도 돼요? 보어. 그죠? 이거는 체언이고. 자, 동사, 형용사는 뭐예요? 서술어죠? 서술어는 뭘로 써요? 용언이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감탄사는 독립어고 독립어이고. 자, 수식어는 뭐가 있냐? 관형사는 관형어가 되고 부사는 부사가 되는데 얘들이 다 수식어입니다. 그럼 피수식어는 뭐냐? 체언과 용언이 피수식어입니다. 됐죠? 근데 관계어는 조사, 여기 조사가 관계어로 내려왔다. 근데 어는 없어요. 실어는. 됐죠? 여기까지 하고. 자, 단어는 중심 의미. 이렇게 중심 의미가 있고, 여기 이렇게 주변대 확장된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1차적 의미라고 하고, 이건 2차적 의미라고 하고, 이렇게 단어가 의미가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의미는 가장 간단한 의미. 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라고 그래요. 사전적 의미. 근데 사전에는 이런 1차적 의미도 나오지만, 2차적 의미도 다 나오죠. 사전적. 그러니까, 근데 요 사전에 2차적 의미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문맥적 의미라고 해요. 문맥적 의미. 그러면 이거는 고지고돌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고, 문자 그대로. 이거는 상황 맥락에 의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중심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예요. 가다, 이렇게. 주변 의미는 이게 확장돼서 쓰여서 맛이 가다, 인기가 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다.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피부에 윤기가 가다, 사라지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근데 시험 볼 때 보면 이렇게 1차적 의미가 중요하긴 하지만 고등시험은 다 이렇게 주변에 부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문맥적 의미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의 다. 자, 시나리오 영어. 이건 어떻게 읽죠, 이거? 이거 읽어보세요. 신 넘버. 타이틀. 숏은. 숏. 이건 뭐예요? 음악이니까 뮤직이겠죠? 이거는 효과. 뭐예요, 영어로? 이펙트. 인서트는 끼워넣는 거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끼워넣거나 그러죠. 이거는요, 나레이션. 이거는 더블 노출, 신, 펜. 상하로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보여준다는 거네, 그죠? 펜처럼. 그 기본적인 거 나오는 것들 이렇게 있으면 시나리오는 뭐예요?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시나리오 둘 다 시나리오죠, 그죠? 영화나 연극, 연극도 시나리오 하나.
희곡이라고 이제 연극은. 예. 연극은 희곡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 영상 매체에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귀결연. 암기할 때는 이렇게 외우셔야죠. 귀, 결, 연. 조금 자세히 해보면. 귀납법이 뭐예요? 이 납자는 수납이에요. 귀는 돌아갈 거고, 이거 수납한다. 하나의 결론으로, 이 결론이 뭐예요? 일반화돼서 일반화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화된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귀납하면 이렇게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이렇게 수납돼야 돼요. 하나로. 그러면 이거를 99개 했는데 100개째 이게 안 되죠. 이걸 뭐라고 해요? 무슨?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라고 해요. 일반화를 시켰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 수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찍 해버리면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래요. 이걸 예로 뭐라고 듣냐면 닭을 땡땡땡땡 치면 2년 동안 밥을 줬어요. 어느 날 땡땡땡 치고 가니까 뭐라고요? 목을 비틀어서 잡더래. 그래서 닭이 성급한 일반화를 했대. 자기 목숨을 걸고. 땡땡땡 치면 밥 주는구나. 이렇게. 닭 잡으러 안 다닌대. 땡땡땡 치면 된대. 밥 주는 줄 알고 다. 이게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귀납법은 어떤 개개 사실의 공통점을 취합해서 일반화를 시키지만, 이렇게 이 개개 사실이 똑같은 사례라고 보았는데, 그죠? 요것과 요것에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똑같은 사실이지만, 유사하지만. 그죠? 그거를 발생을 하면, 요게 논리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귀납법의 약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400명을 가르쳐갖고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하면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떤 애한테 했더니 그냥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선생님은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를 한 거예요. 그 개인의 특성을 못 맞춘 거야. 됐죠? 그러면 귀납은 됐어요. 귀납은. 그리고 뭐야? 한 가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한 가지의 구체적인 사실들이 여러 개라고 해요. 굉장히 여러 개. 일반 원리를 도출하는 게 귀납이라면 연역은 뭐냐면 일반 원리가 있어요. 하나의 원리가 있으면 P면 Q이다라는 원리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봐서 요 원리에 대해서 Q이면 R이다 라는 작은 원리를 자기가 딱 정의를 해야 돼. 근데 요것도 팩트고 요것도 팩트해야 돼. 근데 이거는 큰 대전제라고, 대전제. 사람은 죽는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소전제가 돼요. 그러면 형식논리에 의해서 P면 수학했죠? Q이고 R이면 뭐가 돼요? P면 R이 되죠? 요걸 결론. 이렇게, 그래서 결론으로 P면 R이다라는 결론이 됐을 때 이게 삼단론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람은 죽는다. 예를 들어서 동화샘은 사람이다. 그럼 동화샘은 죽는다. 이렇게 해줘서 결론을 맺는 게 연역법이래요. 그러니까 일반 원리를 최초로 전제하고 처음에 하나 전제가 있고 개별적인 경우를 또 하나의 팩트를 놔야 돼. 그래서 요거를 최초의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큰 범주에 이런 건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이 Q가 먼저 참여해야 되죠. 안 그래? 그런 다음에 이 P가 이 Q 안에 들어간다, 참 안에 들어간다는 구조로 해서 P면 Q이다 하는 명제 구조를 해서 참을 찾아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얘는 P면 Q이다가 이렇게 전체가 Q가 참이다 이런 뜻이야. 이건 참으로 전제를 하고 여기에 P가 있다. 그래서 P랑 Q랑 적용했다. 그래서 P면 Q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요거랑 하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원리의 대전제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개별적인 소전제를 얘기해서 이걸 추론해가지고 연결해서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연역법이에요. 그래서 비결연. 그래서 이 결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전제 결론이 요게 보편적 일반적 원리죠. 요게 큰 참의 원리잖아. 첫 번째 있는 게. 이 대전제가. 일반화된 원리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어떤 걸 얘기하고 요 관계를 추리해내가는 거. 그래서 추론하는 거,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 삼단론법처럼 추론해나가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기여연.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면, 논문을 쓸 때, 자, 이런 현재 상황이 있다, 그쵸?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펴보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래서, 각종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없네. 그죠? 그래서, 요게, 이거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이걸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 이해되세요? 이 가설을 가지고 요거를 A 방식으로, B 방식으로, C 방식으로 이렇게 실험을 다 해요. 이 실험을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갖고 하나의 결론을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 결론이, 딱 결론을 내봤더니 이 시험의 전제 조건이 이거일 때 이게 항상 발생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럴 때 대조군도 있고 비교군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결론을 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런 결론이 나와. 이해되세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문장은 이론이 아닙니까? 나의 이론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여기서.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다 적용이 돼. 근데 이건 적용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보자. 이거는 이제 창의력이 있어야 돼. 왜? 임시로 설정한 결론이기 때문에, 가설이기 때문에, 이 현재 상황을 보고, 요 논문에 요거를 떠올리는 게, 그래서 과학자도 창의성이 있어야 된대. 이해됐어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실험 설계를 하잖아. 비교군, 대조군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요거 실험 설계할 때도 요거 미세한 차이, 어떤 걸 기본으로 해서 어떤 걸 변수를 줄까? 이것도 찍기 실력이래. 이거는 효모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이거 총매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이거 온도 때문에 그런가? 이게 찍기 실력이래. 그래서 잘 찍어서 이게 발생하면 이게 된다라는 게 딱 나와. 그죠? 그래서 이거랑 이게 아닌 다른 회사랑 검증 실험을 또 해. 그럼 똑같은 결론이 나와. 해봤죠? 그러면 요 검증 실험하는 과정을 데이터로 모아서 이론적 대파하는 근거를 대주면서 요게 결론이 돼요. 이 결론이 다른 사람도 다 검증할 수 있어. 똑같이 이거를. 그랬을 때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에서 이렇게 요거 하나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 가지. 이게 귀납법이야. 실험으로. 귀납법.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 이론 맞아?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죠. 그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죠. 이렇게 막 맞나 확인해보는. 이건 연역법이야. 맞나 확인해보는 거. 추리해보고 해보는 거. 그 실험 데이터를 다 귀납적으로 또 모아가지고 근거로 발표를 하죠. 그게 결론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귀납법이든 연역법이든 다 쓰인다고, 논문에서는. 방향성의 문제일 뿐이지, 응? 해나갈 때,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귀납법 다 쓰는 거고, 데이터를 분석해냈을 때, 너 분석하고 해석할 때는, 논리적인 추리를 해야 되니까 연역법 써나가고 그러는 거라고. 됐죠? 자, 다음. 시어하고 일성하고 차이는, 시는 함축성이 있어요, 함축성. 추상적이라고. 포함해서 암축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일상어도 함축성을 넣어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시어보다는 함축성 없다고.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일상화에다 함축성을 넣고 이렇게 상징성을 넣어갖고 설명하면 짜증나. 이게 이렇다고. 일상화는 어떤 사실에 대한 그 지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 되는데, 시어는 감정 반응이나 아니면 함축된 추상적인 논리나 아니면 다양한 거.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을 나타내주기도 해. 중복돼서. 왜 함축하냐면, 포함해서 압축하냐면, 시를 길게 쓰지 못해. 일상어는 좀 길게 말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간결하게 써야 되거든, 간결하게. 간결하게 써야 되니까 그 안에 구조나 아니면 단어가의 관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걸 최대한 여기다 압축해갖고 딱 담아. 그래서 그걸 스스로 해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어와 일상어의 차이입니다. 자, 음절은 한 글자죠. 이렇게 소리의 단위. 어절은 이렇게 의미를 가진 단어의 단위 이렇게 어절,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음절은 한 음절씩 한 개씩 끊어서. 근데 나뭇잎 할 때는 나뭇잎 이렇게 삼음절이에요. 글자 수로 하는 건 맞는데 소리에 다르기 때문에 나뭇잎 이렇게 삼음절이라고. 나뭇잎. 이해됐어요? 예. 음보는 이렇게 삼음보 이렇게 했을 때 운율의 단위니까 띄어 읽기의 단위야. 그래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띄어쓰기예요. 이렇게 띄어쓰기. 보기가 삼음절이거든요. 어절로 치면 이거 요 위에 요거는 요까지 띄었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7호 치지. 이게 가실 때는 7호조라고 그래. 보통 7호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음절로는 요 위에가 7개지만 음절은 7개지만 어절은 하나 둘 3개예요. 3어절인데 음보는 어떻게 읽어야 돼? 나 띄고 보기가 안 하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3음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음보라고. 이해됐어요? 요거 나 보기가 역겨워 이거는 7음절 3어절 2음보라고. 근데 이거를 띄어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에 가사는 4음보고 시조는 4음보고 이게 기억해야 돼. 응? 그거에 맞춰서 끊어서 읽는 거야. 시조를 4음보로 끊어서 읽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일대기적 구성은 뭐예요? 일대가 몇 년이에요? 일대 보통 3대 이렇게 3대 몇 년이요? 100년? 하나 1대마다 30년이에요. 그래서 3대 이게 소설 보면 조의관이 의관정제에서 의관정제하고 옷과 머리에다가 관 쓰고 그러면 할아버지 같죠? 할아버지 세대. 근데 그 밑에 아들은 조상훈이야. 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싶은데 일제시대야. 그럼 얘는 어떻겠어? 공부도 했어. 똑똑해. 맨날 술 먹고 뿅탄 치고 그러겠지? 방황하고 좌절하고 진짜요. 얘는 일제 강점기. 인물이에요? 아니 소설에서. 조의가는 뭐야? 돈을 많이 벌어서 족보를 산 사람이야. 조선의 양반이 돼야지 해서. 신흥 부자. 근데 그래서 얘가 상도 타고 훈장도 탔으면 좋겠는데 태평한 시대에 일제 시대야. 근데 얘가 공부하고 똑똑해지고 보니까 나라 잃어가지고 내가 할 게 없네. 술만 먹고 뺑판만 치고. 그지? 그래서 일제 시대가 끝나가는데 손자를 낳았어. 얘는 조덕기야, 조덕기. 왜 그랬겠어? 얘가 이름 져줬겠지. 너는 아들은 패스해버리고 얘만 기대하면서 덕을 기반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라. 그래서 얘는 아버지도 이해하고 할아버지도 이해하고. 이게 3대의 이름이야. 그 1대는 뭐라고 1대? 순환이대도 있어. 순환이대. 순환이대는 들었어?
예? 순환이 돼. 아버지도 전쟁에 나갔고, 아들도 전쟁에 나갔지. 그죠? 아들은 다리를 잃었어. 예. 아버지는 팔? 팔을 잃었어. 그런데 이 둘이 좋아하는 고등어를 샀어. 고등어를 사서 어디를 지나가야 돼?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야 돼. 예. 그럼 한 팔을 못 가지. 예? 한 발로는 외나무 다리 건너가기 위험하잖아. 예. 그래서 아들을 업어. 음. 아버지가. 왜 업어? 아버지가 있고 그 등 지면서 아들을 업어서 키우잖아. 예. 아들을 업어. 그럼 아들이 두 팔이 멀쩡하지. 예. 그래서 고등어를 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두 발로 뚜벅뚜벅해서 이걸 건너가. 이해되지? 그럼 얘 한 팔은 뭐라고? 이 아버지 감싸고, 이 아버지는 한 팔로 이 아들 감싸고. 이해되세요? 아? 이렇게 이게 순환이 돼요, 순환할 때. 이렇게 일대기죠. 근데 그러면 일대인데 일대를 기록한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그러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도입, 전제, 주지, 강조, 상술, 부연, 예시.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영어 배우실 때 영어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면 이게 한 문장 같은데 진짜 한 4개 정도로 나눠져요, 거의. 그러면 여기 한 3문장 정도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도입이야. 그 다음에 도입하고 주지를 얘기해. 그 다음에 예시를 든 다음에 여기를 강조를 해.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 문단들의 관계를 공부를 하면 영어 문장을 짧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이런 거에 눈을 뜨거든요. 그러면 주제를 빨리 찾거든요. 그러면 영어 풀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도입은 인도에서 도입은 끌어들이고, 전제는 뭐예요? 전제. 주제가 있으면 주제 앞에 있는 게 전제예요. 그러면 주제가 있으면, 주제 문장이 있으면 이게 원인이고요. 보통. 이게 결과예요. 이런 조건이 되면 이런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주제 문장 앞에 있는 게 전제예요. 어떤 사물의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사물의 현상이 이루어진다. 이게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서니까.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론이야. 주지는 뭐예요? 주제의 가지예요. 주제의 가지. 주제가 있고 주지가 있죠. 그러면 논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논제가 있으면 논지가 있어요. 토론할 때 전체 논제고 논제의 소주제들 있죠. 그거를 논지라고 해요. 핵심 소주제. 그러니까 주제, 주지, 논제 똑같아요. 자, 강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투드하게. 그러면 이 강조하는 단어들, 도입하는 전제, 주지를 나타내는 표지어들 있죠. 표지어들. 특별히 말하면 이런 거를 영어에서는 연결어라고 그래요. 연결어. 그래서 역삼각형을 다 쳐줘요. 연결어들을. 연결어 외운 적 있어요? 연결어. 잠깐 이거 멈춘 다음에 쉬면서 연결어 보여줄게요. 자, 연결을 한번 살펴봤고요. 상술은 이제 상세히 서술, 자세하게 서술하는 거고, 부연은 붙여서 연결, 붙여서 덧붙여서 연결 자세하게. 이제 예시문단 같은 게 이렇게 박스 이렇게 딱 쳐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박스로 딱 쳐서서.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문단의 특성 같은 거. 이거를 잘 짜여서 어떤 거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구나 라는 게 보다 보면 익숙하게 어떤 글 자체 내에서 주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구나 라는 게 알게 되면 독해를 할 때 더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다시. 감정이입. 이렇게, 사람은 주관이죠. 근데 사람은 주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물이 있어요. 이렇게. 사물.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물건. 이 물건이 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건일 수도 있는데, 달,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여기 이동에게. 그러니까, 인간은 안 나타나고, 이건 안 나타나요. 주어로 얘기는, 달이, 이렇게 감정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가지고, 웃는다, 운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를 감정이 이동 입장시켜서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가 나와. 이건 감정이입은 안 나오잖아, 이게. 나와. 근데 저기에 있는 새가 있어, 새. 새는 즐거운 것 같은데 나는 슬퍼. 이거 감정이입 아닙니다. 이거는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슬퍼. 얘는 정다워 보이는데 나는 슬퍼.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객관적 상관물은 되지만 감정이입은 아니라고. 감정이입은 뭐라고요? 이 주관 나의 감정을 이 새가 대신 표현해줘야 돼, 대신. 이해되세요? 타인이나 자연물, 예술 작품 등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을 이입시켜서 내 감정이 그쪽으로 이동해야 돼, 완전히. 이 대상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는데, 이 대상물이 나를 대변해서 표시해줘야 돼. 융화를. 나와 대상물은 일치관계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감정이입이야. 됐죠? 자, 경수필은 가벼운 내용이고, 중수필은 논문이나 사회문제에 따라서. 경수필은 가벼운 문제, 이거는 사회문제. 무거운 내용이다. 무겁다. 뭐 논리적이다, 이론적이다. 이건 개인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사회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같이 하고. 단어를 할 때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어요. 단식과 복식이 운동 있는 것처럼 단일어와 복합어. 이 복식이 어근이 둘이 힘을 합쳐서 하면 합성어예요. 근데 하나는 힘쓰고 하나는 힘 못 써. 하나는 힘쓰고 하나는 힘 못 써. 그랬을 때 요렇게 하면 접두사. 머리에 접촉만 되는 거 접두사. 요 뜻을 더 보강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전미사. 이 뜻을 보강하면서 섬세하게 할 뿐이에요. 합친다는 거는 두 명이 다 어근으로 근기 있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성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합어하고, 이건 복합어. 단식 복습. 이건 복합어. 복합어를 하는 합성이고, 이거는 접두사, 전미사,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일어, 복합어. 복합어 안에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다. 이 파생어, 이 접두사, 앞에 붙으면 접두사, 이거를 전미사. 두하고 미를 빼서 그냥 접사라고 해요. 접사. 어근 플러스 접사 플러스 어근. 이건 전미사, 접두사. 됐어요? 합성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빼먹을 수는 없으니까 한 번쯤 다 점검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용언을 볼 때, 용언인 서술어를 볼 때, 용언인 서술어. 서술격 조사는 이다예요. 이다. 이거 뭐라고요? 서술격 조사. 뭐뭐이니 이렇게. 빠르시니 빠르다 하면 조사예요. 다는 서술격 조사. 서술어의 자격을 나타내죠. 빠르시니 할 때 빠르니 했을 때 니자는 어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사는 요거 때 품사할 때만 쓰이는 거고 서술할 때 활용은 다 어미가 쓰이지. 근데 여기에다 빠르다는 그러면 이 미음이 빠르다를 명사로 파생해요. 명사 파생 접수예요. 명사로 품사도 바꿀 수 있어요. 미음이라는 걸.
근데 이 미음을 어미라고는 안 하거든. 명사 전성 어미라고도 하고, 어미, 정상 어미. 빠르기 할 때 빠르기가 했을 때 빠르기, 빠르다에다 기 붙였죠? 명사 전성 어미. 근데, 여기다가, 빠름에다가 개빠름 이렇게 붙여서. 요즘 애들 쓰잖아요. 개빠름. 그죠? 이건 뭐야? 접사예요. 접두사. 그러니까 조사, 어미, 접사도 다 구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어미가 있어. 어미가 있으면 이 꼬리가 어말어미예요. 실제 말은 어말어미. 뭐라고요? 어말어미. 그래서 어말은 빼고 어미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말어미. 그러면 이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거는 뭐라고요? 선어말어미. 됐어요? 근데 요것도 두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리면 뿌리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고, 가는 가끔 가다 바뀌어요. 바뀌어도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이라고. 근데 요걸 합쳐서도 어간이라고 그래요, 어간. 요 선어말어미에는 시제하고 존칭이 들어가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이런 거. 여기는 존칭, 시, 샤, 뭐 이렇게. 빠르다가 아니라 빠르시냐? 이렇게. 어른들 얘기할 때. 시제, 존칭, 선어말어미예요. 선어말어미. 이해되세요? 이렇게 됐을 때, 요 어근은 의미를 나타내요. 의미를 나타내고, 요거는 뭐예요? 실질의 형식이에요. 어간. 이거 뭐예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 독립해서 써요? 의존해서 써요? 이 뒤에 거를 의존해서 쓰잖아요. 실질 형태에서 의존 형태서예요. 근데 어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어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간. 근데 어근으로 쓰기도 하고. 여기서는 어근으로 썼잖아. 뜻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어근이라고 쓰고, 구조 형태, 틀을 중심으로 할 때는 어근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됐어요? 자세하게 다 한번 했습니다. 자, 구성으로 했을 때, 옴니버스하고 피카레스에서, 1단은 문장이에요, 1문장. 2단은 인과관계예요. P. 왜냐하면, 원인 때문이다. 뭐,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이거는 문장이고, 2개가 이상 되면 단락이 되는데, 글이 되려면, 글의 구성이 되려면, 3단 구성이 있어야 돼요. 3단 구성.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또 뭐 있어요? 기승전결. 4단은. 기승전결. 한번 했었죠? 응? 기승전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렇게. 5단 구성.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하고, 또, 발단, 전개, 결정, 하강, 대단원. 이거는 희곡이고, 이거는 소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똑바로 가다가, 거꾸로 가다가, 반드시 가는 역순의 구성이 있어요, 역순의. 그 다음에 또 구성이 뭐 있냐면, 액자식 구조가 있어요, 구성. 어떤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옴니버스하고 피카레스크도 있어요. 피카레스크 방식은 피카츄 방식이에요. 피카츄하고 주인공은 똑같은데 매번 주제가 달라져요. 피카츄의 전설, 지우의 탄생, 지우의 비밀, 뭐, 그제? 라이츄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주제가 바뀌어요. 피카츄. 만화 영화에서 만화의 중앙 주인공은 똑같고 로켓단이 나오는 것도 똑같은데 매번 주제가 달라져요. 그게 피카레스크. 자, 옴니버스는 뭐냐면 하나의 책 안에 주제가 바뀌어요. 한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달라요. 탄 사람들이. 여기는 여자가 탈 수도 있고 여기는 남자가 탈 수도 있고 여기는 곰이 탈 수도 있고 아무튼 누가 탈 수도 있는데 이 주인공들이 달라요. 이야기마다. 주제는 같고. 그래서 옴니버스 방식, 피카레스 방식.
자, 주인공은 다르고 시공간도 다르죠, 이거는. 뭐라고요? 근데 이거 주제는 같죠?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다 같아. 주인공도 시공간도 거의 비슷한데 주제가 달라진다고, 피카레스크는. 이거는 주제. 이거는 주인공과 시공간. 이거는 주제. 주제가 같아요. 주제가 달라져요. 할 때마다. 됐죠? 힘들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잠깐만. 여기까지만 하자. 주동반동 대상까지. 됐죠? 자, 유의어는 뭐라고요? 유사하다. 유사한 의미. 근데, 이제, 국어는 내가 이제 이렇게 단락이 있으면, 하위권은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비교하고요. 중위권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비교하고요. 상위권은 요 안에 있는 주제 문장에 있는 요 단어와 요 단어를 비교해요. 최상위권은 주제의 흐름 속에서 요 단어를 구성해요. 요 단어를 비교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국어는 모의고사는 1대1 숨은 글자 찾기인데 요 글자랑 요 글자랑 비슷한 거 알거든. 내용상으로 비슷한데 왜 하필이면 이 글자를 썼을까? 이 글자를 많이 쓰는구나. 이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누적을 안 시켜 애들이 대충 내용으로 뜬금없이 하지.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유의어, 비슷하다는 거, 비슷한 거 범주. 이거를 잘할수록 이거랑 같은 단어가 아니라 그래요. 하위권들은 찾아주면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착하대요. 그러면 선생님 착할 수도 안 착할 수도 있죠. 그럼 사람들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착하다고 여기지 않냐? 그럼 그럴 수도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 있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예를 내가 잘못 들었지만 지금은. 자, 반의는 A가 있으면 A의 반대 단어 B를 떠올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국어는. 그럼 실제적으로 보세요. A가 아닌 것은 이렇게 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답은 이거 하나만이에요. 똑같지 않은 다음에는 A가 아닌 것은 이것도 답인데 국어의 답에서는 이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아닌 것 하는 반대 개념을 떠올리면 금방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돼? 자, 상하, 높고 낮음. 이게 진짜 굉장히 신기해요.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어릴수록 상하 관계 해보라 그러면 아파트 밑에 뭔지 알아요? 사과 밑에 뭔지 알아? 어떤 아저씨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파트에 사는 어떤 사과 가게에 아저씨가 그 사과 가게 주인이래. 이렇게 이 상하 관계를 밀접하게 밀도 있게 가지는 못한다고. 이게 범주에서 1, 2, 3, 4, 5번에 범주가 선택지를 고를 때요. 이 시기를 비교하든지 이게 시행되는 시기 아니면 이 범주가 이건 상위어고 이건 하위어든지 상하위를 구분하든지 그럼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동의어는 같은 소리인데 의미가 달라요. 그냥 다른 거야, 다른. 이렇게 배서방이 배를 먹고 배가 아파 배병으로 가서 배를 타고 배로 손에 났다. 이렇게 배가 다 달라요. 이게 다이어는 이건 동음이요. 이거 다이어는 그죠? 손 좀 빌려줘도 확장시켜서 한 거잖아, 그치? 손을 잘라서 빌려줄 수는 없잖아, 그치? 에? 이거는 문맥적 상황으로 확장시킨 거고, 이거는 활용해서 쓰는 거고, 이거는 전혀 소리만 우연히 같을 뿐이지 다른 대상이고. 됐죠? 자, 주동인물 반대, 주동인물 반대가 반동인물이죠. 전형적 인물 춘향이 이 시대에는 전형적인 아닐 수도 있는데 전형적 반대가 개성적인데 개성적. 그러면 춘향이는 전형적이에요, 개성적이요? 전형적. 열려로는 전형적인데 개성적이잖아. 희생인데 이렇게 안 기다렸을 거야, 사람은. 그러니까 소설에 실리고 아닐까?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면.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이렇게 악인이 착해지든지 착해진 애가 악인으로 올라가든지 뭐 이런 걸 입체적이라. 인물. 자, 광장의 주인공. 흥부와 놀부, 평면. 얘는 안 변했죠? 성격? 얘는 변했죠? 그래요? 나중에 뉘우쳐요. 놀부가 뉘우쳐서 동생하고 흥부야 미안해 하고 둘이 잘 먹고 잘 살다 이렇게 돼. 흥부도 변했을 것 같은데 가난할 때랑 부자 때랑 달라질 것 같은데.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